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 70% 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등학교 시절에 논문을 썼다고 하면 굉장히 학술적으로 특출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면은 대학교를 진학한 이후에 그 학부 시절에도 일반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연구를 많이 합니다. 뭐 중간에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뭐 지도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가 이 1000명에 가까운 고등학생 저자들을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좀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을 제가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67%가 단 한 번뿐이었었거든요. 두 번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10몇 프로. 그러니까 거의 다가 한 번 내지 두 번이라는 얘기죠.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가 저는 사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거죠. 뭐 계속 학생 논문 작성률이 올라가다가 2014년에 교육부가 정책을 빵 하고 발표를 하니까 갑자기 특히 특정 유형 학교에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그런 순수한 재능 표출의 이슈였다면은 이 입시 정책이 휘둘릴 게 아니잖아요. 뭐 천재들은 언제든 입시에 상관없이 하는 걸 하니까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이 추가적인 증거죠. 그게 결정적인 증거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러면 학생들이 논문을 내는 분야는 어떠할 것이며, 그다음에 학생들이 논문을 쓴 이 공저자 네트워크 패턴이 어떠한 거냐? 그런 이슈가 생기는데, 우선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뭐 과거나 영재고의 교육 과정은 자연과학에 좀 더 핀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실제로 과거랑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 뭐 생물학, 그다음에 뭐 수학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재료과학 이런 부분에서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신기하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혹은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굉장히 인기 있는 핫한 이 컴퓨터공학이라는 분야나 혹은 의학 쪽에 대해서 되게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희가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게 특정 학교를 막 일부러 짚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형으로 봤을 때 이 특정 유형의 학교가 굉장히 특정 분과의 논문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이 좀 뭔가 뭐 이 교육과정상 이렇게 자연스러운가? 좀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파이닝이 좀 있었고. 마지막, 저자 네트워크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뭐 제가 알고 있는 한, 고등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는 학교 단위에서 소논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그걸 발전시켜서 투고한다던가, 그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논문 작성 사례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수를 이루고, 중간에서 교수가 지도를 하는 이런 네트워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저희 노션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형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교사들끼리 막 논문 엄청 쓰거든요. 교수의 개입 없이.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좀 의심스럽죠. 뭐 논문 어떻게 쓴 거지? 뭐 외부 이런 절차를 거친 건가 싶기도 하고. 저희의 이런 발견을 정리하면 그렇게 세 포인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논문을 엄청 많이 썼지만 계산해보면 한 주에 한 명씩 쓴 겁니다. 20년 동안. 한 주에 한 명씩 쓰고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정말 재능이 특출나서 쓴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입시 전략용 도구로 쓴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이 비중이 훨씬 크지 않나라는 증거를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첫 번째 정치적 그 쟁점 그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조국 이슈와 정호영 이슈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특정 정파 혹은 특정 정당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어라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양쪽 모두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저희는 그냥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특정 상류층 혹은 특정 계급을 지닌 사람들이 이런 입시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정한 경제력을 지닌 사람들이 학벌을 구매하려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막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논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재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논거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저희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던 게 이런 것들을 결국 주도하고 이런 거를 방치하거나 혹은 동조한 교수들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되게 이 교수들이 자기 직장이 학계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 직장인 학계의 위신과 자기 직장의 신뢰성을 자기 손으로 자녀 입시라는 것 때문에 자기 직장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그러면 우리는 다 이 직업을 왜 갖고 있는 거지? 저도 대학원을 거친 사람이고 저도 스스로 연구자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학계는 무슨 의미냐?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이 논의가 이 활용이 될 때 가장 우려하는 포인트는 그러니 수시는 다 틀렸고 정시 100% 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 이 핵심 주제는 뭐 누가 논문을 썼느냐, 뭐 그런 것도 있겠지. 혹은 뭐 논문 전형이 뭐 얼마나 적당하냐, 뭐 그것도 논의할 가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근본적인 쟁점은 경제적인 특권 계층이 얼마나 이런 입시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고 좀 더 직접적인 워딩을 쓰자면은 그러니까 돈으로 학벌을 국내하려는 이게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끝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한국 사회에서 논의가 전개되는 방식이 이 전형을 했다가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다 갈아봅시다. 새로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빨리 바뀔 때마다 변동성은 심해지고 그럼 변동성에 가장 적응을 못하는 거는 소득이 높지 않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이게 정시 100%로 갑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런 발표를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